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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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진보, 중도, 보수 다 아우르는 그런 제주판 썰전이 아니고 설전이죠. 그런데 제가 옆에 보시겠지만 선남, 선녀 이렇게 모셨고 제가 좀 칙칙한 가운데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진보 쪽, 그러니까 진보 쪽하고 보수, 중도 이렇게 솔직히 이념적인데 솔직히 자기만의 주장이나 자기의 정치적 색깔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생각을 많은데 제가 웬만하면 이 설전하면서 혹시라도 의가 상할까 이렇게 고심했는데 정말 두 분은 정말 그 의가 상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고 이런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걱정 없이 이렇게 진행 걸로 하는 걸로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시작하게 됐고 워낙 점잖으시고 아름다우시고 다 이렇게 두 분인데 먼저 오른쪽에 계신 우리 정현철 제가 국회에서 봤을 때는 김한규 의원님 보좌관님 하셨고 아주 그때 두 의원님하고 보좌관님하고 지나갈 때마다 반짝반짝반짝 워낙 잘생기셔갖고 그때도 워낙 젠틀하시고 워낙 또 똑부러지시고 유명하신 분이라고. 근데 이젠 청년위원장 맡으셨죠? 예, 맞습니다. 나중에 자기소개 간단히 할 거고. 예. 우리 제 왼쪽에 계시는 김지은 기자도 했고 작가도 오시고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작가로 해야 될까요? 네, 그냥 편하게. 편하게 작가. 작가로 하겠습니다. 워낙 글을 잘 쓰시고 오니까. 우리 김지은 작가님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나이에 진보와 보수, 중도를 아우르는 참 대단한 여성분이 아니고 대단한 분이시죠. 보수도 그렇고 중도도 그렇고 진보 쪽에도 워낙 많은 분 알고 옆에 김지은 작가님도 국회 가보면 아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 쪽도 그렇고 보수 쪽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뛰었나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워낙 점잖으시고 해갖고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그런데 참 이렇게 웃으면서 내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 보면 일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참 다이나믹한 대한민국 이런 역사적 사례가 있었나 할 정도로 이런 시국에 형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먼저 우리 김지은 작가님이야 워낙 우리가 여러 번 방송했기 때문에 우리 정현철 위원장님이라 할까요? 우리 정현철 위원장님 본인 소개 간단히 모르시는 분 거의 다 알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현철입니다. 아까 여기 대표님께서 제가 김한규 의원님 보좌관으로 만났었다고 했는데 보좌관은 아니고요. 원래 작년 말까지 김한규 의원님의 선임 비서관으로 국회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지금 제주도당 청년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서 제가 많이 좀 긴장이 되는데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하시고 할 얘기 있으신가요? 저도 청년위원장. 맞아. 평화 쪽이 민주평통. 오늘은 되게 동등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민주평통 말씀하시죠. 다시 커트하고 하면 안 돼요? 생방송이라 생각하고 네네. 진짜 진행하십시오. 그럼 저도 오늘은 민주평통 청년위원장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제주지역회의 청년위원장 김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전에 약간 내용을 제가 다뤘지만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서는 12.3 내란 사태라고 하는데 어쨌든 확실히 법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계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현재 12.3 계엄부터 시작해갖고 그때 국회에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국회 어떤지 좀 말씀해 줘.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갖고. 아, 예. 잠시 설명드리자면, 네. 제가 그 당시 국회 근무하고 있을 때여서, 그 시간에 저는 집에서 이제 씻고 이제 자려고 딱 하려고 하는 찰나에, 계엄이 이제 선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이제 보좌진들은, 비상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저희 의원실 같은 보좌진 동료와 함께 바로 국회로 달려갔고 이제 갔을 때 당시의 상황은 경찰들이 그 국회를 에워싸고 있고 이제 사람들 출입을 조금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동료 보좌진과 어떻게 들어갈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담을 넘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중간에 저희 그 출입하는 작은 쪽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일단 한번 가보니 저희 출입증을 보여드리니까 이제 들어가라고 하셔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들어갔고 그때 당시 이제 들어가고 나서 그 국회 본청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모이시기 시작하고 저희는 이제 계엄 해제 그 해제안 의결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의결이 될 때까지 이제 보좌진들과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그 상황을 이제 밖에서 이제 뭐 군인들이 좀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계속 막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한 2시간여 해서 뭐 새벽 1시쯤에 다행히 계엄 해제 의결이 이제 가결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조금 안도를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도 바로 이제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 해제를 선포를 안 해서 새벽 4시까지 저희가 좀 그 경내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는 진짜 저희 전쟁터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뭐 국회 본청이 뉴스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오고 저희가 진입을 못하게 이제 소화기로 또 막고 그 광경은 국민들 예. 정말 감동이라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도 그 밤중에도 와서 좀 힘을 보태주셨고 그때 당시 저도 들어갈 때 좀 겁이 났지만 뭐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의원님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고 이제 집에 전화 한 통화 하고 왔습니다. 이제 며칠 동안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갔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정말 그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눈앞에서 그 현장이 보이네요. 뭐 우리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봤지만, 예. 자, 그 내용은 그렇고, 자 어쨌든간에 오늘 진보, 보수, 그다음에 뭐 중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갖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그러니까 서로의 시각이 다르다는 걸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관련했고 진보 쪽에서는 여전히 내란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보수 쪽에서는 30여 차례 탄핵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도화된 정치행위라고 지금 얘기했고 어쨌든 지금 그 법원에서 판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결과는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고 한번 이번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보수하고 중도를 이제 맡게 된 김지은 위원장님께서 네. 예, 이번 12.3 계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모든 기관의 장을 이제 하나둘씩 탄핵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이렇게 국회는 이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 의견은 극명하게 갈려버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이제 다수표를 무기 삼아서 이제 장관, 검사,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이 고위정부 관료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의 직무를 정지시켰던 것 같아요. 이는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통틀어도 이런 유례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또 하나 더 있나요? 제가 일주일 전이었죠.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4명 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되었죠. 한 20년 정도 구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고 보고문을 전달받고 또 간첩 활동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징역 20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국가적 위기라고 생각해서 외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미는 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라고 해서 외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말 했죠. 경고성이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냥 부정선거 그리고 거대 야당 이런 독주를 알리기 위한 입법 독주 뭐 이러죠. 네. 예. 근데 뭐 들어보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상황 안에서의 그거는 충분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또 저의 한편으로서는 저는 그 상황을 같이 있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두렵지는 않았어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이 계엄이라는 뜻의 시대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 라이브로 봤을 때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원래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군인들이 오히려 다독거려주고 보면서 참 감동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우리 정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뭐 아까 중도와 보수 그리고 진보 얘기하셨는데 일단 그렇게 좀 나누기는 애매한 것 같고 일단 여당 야당 뭐 좀 이렇게 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이번 계엄 사건에 대해서는 뭐 긴 말 필요 없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말 모범 답안처럼 판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분 정도의 그 판결문 안에 어떤 모든 내용들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 주체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헌법, 이제 법률에 따라서 작동하는 그런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헌법이 정해놓은 이런 우리 사회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형사 재판 중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위헌이라고 명백히 지금 판명이 났고 지금 이제 위헌이라고 한 내용 중에 보면은 지금 국헌문란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형법 제87조에 보면 국헌문란은 내란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제 형사재판 중에서도 분명 판결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참고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을 포함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는 내란이라고 여지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우리는 뭐 대본이 없다 보니까 간단히 얘기인데 워낙 정치적인 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시니까 보수 쪽 그러니까 여당이죠. 예. 여당 쪽에서 대통령이 고도화된 정치화를 얘기하면서 30여 번의 그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보면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쟁점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물론 지금 행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이 이런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법부가 있는 것처럼 그 틀 안에서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그런 비상사태로 인식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그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분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 22대 총선이었고 그 총선 결과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이제 야당을 택한 거였고 이제 그것 또한 대통령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이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할 말 있으신가요, 혹시? 뭐 탄핵뿐만이 아니라 이제 네. 검찰, 경찰, 감선 이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적 업무 경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모두 무기력화를 만들어버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그렇게 법을 더 잘 알고 계실 분이 왜 이런 계엄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은 해봅니다. 네. 아까쯤에 우리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헌법재판관 얘기는 다음 회로 넘기려고 했는데 뭐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뭐 정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진우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그 4월 4일 나오기 전까지 정말 카드라가 엄청났습니다. 뭐 8대0, 0대8, 뭐 4대4, 5대3, 뭐 별의별 뭐 위조된 그까지 와더라고요. 5대3 그거 네, 보셨죠? 예, 예, 그거 보면서 느꼈는데 생각외로 예. 예, 8대0 전원일치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거든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정 위원장님께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때 당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만장일치가 나올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었고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법조인 출신 그리고 이제 저 가장 가까이 김한규 의원님께서 이제 전혀 의심의 여지 없이 만장일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뭐 그 헌재 변론 과정이나 이런 거를 지켜봤을 때도 충분히 이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팩트에 기반해서 인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8대 0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4월 4일에 저도 제주시청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그 탄핵 선고를 지켜봤는데요. 탄핵 선고가 나서 주변 이제 시민들의 반응이 다들 너무나 기뻐하고 이제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그런 분위기들로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그 탄핵 8대 0 파면을 바라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여당 쪽에서는 뭐 5대 3이 거의 확실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8대 0으로 됐는데 예. 발이 넓으시잖아요, 국회 쪽에. 희망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 만장일치 판결에 있어서는 무언가 큰 생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단 미국 23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대통령이 탄핵 때 파면된 사건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 탄핵 소추를 일으킨 그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에 대한 이제 상원이 그 탄핵 심판에서 자신의 한 표 차이로 이제 탄핵을 기각시킨 상원 의원이 왜 기각의 표를 던졌는지에 묻는 질문에요.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로 인해 내쫓기게 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결국은 입법부와 종속적 기관으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 것이라면서 대통령하고 대립하던 인물이었음에도 자신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우리의 훌륭한 정치 조직을 타락시키고 의회 내에 당파 독재 정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 대한민국도 한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또다시 탄핵돼서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상당히 아주 국격이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솔직히 망신이거든요. 뭐 여야를 떠나서. 예. 그때 이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서 뭐 김한규 의원부터 김한규 의원 원래 김앤장 출신이다 보니까 법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는 8대 0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봤었습니까? 예, 대부분 8대 0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러나 단지 이제 그 판결 그
기간이 좀 길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음. 이제 어떤 민심이 좀 약간 불안했던 점들은 있었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8대 0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뭐 아까 그 김진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잠깐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물론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이제 국가적으로는 큰 손실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 계엄을 통해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금 발생한 손실도 무시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결문에 나와 있지만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손실보다 지금 현재의 그 이런 계엄 사건으로 인해서 얻는 손실이 이제 더 크기 때문에 파면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마다의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진우 위원장님 뭐 더 하실 말씀? 뭐 그냥 저도 오늘은 오늘은 간단히. 예. 어쨌든 국민들 여야를 떠나고 국민들 대부분이 이런 사태는 더 이상 발생치 말아야 된다. 예. 우리 정치인들도 국민들 제가 보는 몇 번씩 얘기했지만 민주당부터 시작해 진보 쪽에서 바라본 국민과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 쪽에서 바라본 국민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동상이몽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는 좀 한 곳으로 모든 국민 하나로 보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하는 정말 경제는 세계 1위인데 정치는 진짜 세계 거의 꼴등에 육박하는 그런 얘기까지 오는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상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